이번 시간에는 저희 51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3장입니다. 1편 FTA 특혜 적용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사실 FTA라고 하는 것들이 자유무 협정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분류를 가서 보니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품목 요건, 원산지 상품 요건, 거래 당사자 요건, 운송 요건, 원산지 증명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국내에서 특정 물건을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국내산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재료 같은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이제 자재를 수입을 하게 된 거죠.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특별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원산지가 바뀌지 않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산지 기준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 또는 원산지 판정 기준 이렇게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보면 이제 품목 요건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FTA를 하게 됐을 때 모든 물품에 대해서 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각 국가들마다 이제 취약한 산업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취약한 산업인데 불구하고 외국의 어떤 그 물품들이 자유롭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이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종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약한데 예를 들면 한중 FTA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값싼 그런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온다. 제한 없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어떤 쌀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보다는 중국산 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산 어떤 그 산업 자체가 되게 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FTA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주지 않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각 국가별로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방을 하는 물품과 그러지 않은 물품이 이제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품목 요건이라 하는 것들은 FTA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인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인 거죠. 관세가 양호된 품목일 것. 이 양호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이제 인하시키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양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철폐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철폐를 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철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바로 즉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단계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은 0%가 아니지만 단계별로 연차별로 1년 됐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인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철폐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물품이에요. 농산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미 FTA 적용받을 때와 같은 물품이라도 한 중 FTA 적용받을 때가 세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율도 다를 거고, 다를 수가 있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FTA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양어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원산지 상품 요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산지 결정 기준, 이 기준이라 하는 것들을 충족을 했을 때 한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 당사자 요건이죠. 이게 보시면 최약국의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미 FTA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미국이죠. 당사국은 또는 최약국은 한국과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최약국이죠. 최약국이 아닌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캐나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제3국에 있는 캐나다에서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제3자 거래 또는 3국 거래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그 한국 A, B, C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캐나다 라고 생각했을 때 3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 FTA 적용받으면 되겠구나라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한국하고 여기 있는 캐나다 둘 간의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캐나다 FTA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약국의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운송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품은 최약국 간에만, 최약국들 간에만 물품이 직접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왜 있는 거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나라를 갔다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원산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물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한국에 온다 생각해 봤을 때 그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원산지 증명 요건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적정하게 작성이 되어 와야지만 FTA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품목 요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첫 번째 줄 볼게요. FTA 특혜 관세는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를 인하 혹은 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한해서 부여하므로 모든 물품에 특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도 상이할 수 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가별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철폐를 하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철폐를 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 보시면 인하라고 말을 쓰는데요. 관세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가 보면은 이제 보통은 5년에서 10년 안에 이제 철폐가 되는데 바로 되는 것을 즉시 철폐 품목이고요. 이제 그런 기간을 두고 하는 것들을 단계 철폐 품목 이렇게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미양어 품목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이해 가시죠?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별로 세율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협정이라도 연도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은 물품이죠. 마루판이라고 하는 물품인데 여기 보니까 한인도세판은 대상이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호주라고 하는 거랑 한중 FTA, 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세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FTA 대상이 맞는지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게 맞다고 했을 경우는 관세를 얼만큼 줄일 수가 있는지도 바로 같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RCEP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고요. 한편 RCEP 협정은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에 따라 양어 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관세 차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관세 차별 물품은 원산지 국가 결정 시 추가 요건의 이행이 요구된다. 비록 RCEP 회원국이어도 국가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의 차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발효된 건데 되게 국가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15개국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A라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라는 물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수입이 될 거예요. RCEP 회원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물품이 수입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 봤을 때요. 아예 그냥 모든 국가 상관없이 그냥 뭐 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0%로 하는 것도 있고 4%로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물품이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와 나머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관세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같은 물품이라도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에 따라 즉 원산지 국가에 따라 양어 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관세 차별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물품이지만 적용되는,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RCEP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 생각에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꼭 체크하시고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RCEP 회원국이어도 국가와 품목에 따라 관세로 차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품목별로 15개 당사국 중에서 공통 양어하지 않은 국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유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쭉 가볼게요. 예를 들어 840991의 100호의 원산지 물품이 호주로부터 우리나라 수입된다고 했을 경우는 밑에 표가 있네요. 7.5%라고 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수입될 때는 양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쪽에 보시면 같은 물품인데 양어 세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세 차별 품목이고 차이가 없는 것들은 공통 양어 품목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물음이 있네요. 관세가 무세인 물품도 FTA 혜택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FTA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FTA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수입건에 대해서 물품 취급 수수료 최대 485불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 그 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0%라 하더라도 FTA 적용 안 했을 때는 아까 보셨던 물품 취급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FTA 적용을 받으면은 그것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가 0이라 하더라도 무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국가별로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원산지 상품 요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거였던 거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 하는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상품의 종류를 가볼게요. 첫 번째, 완전 생산품이 있고 불완전 생산품이 있고 원산지 재료 생산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완전 생산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국가에서, 1개 국가에서만 이렇게 완성이 된 거 있잖아요. 생산된 것을 저희가 완전 생산 물품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될 수 있겠냐면은 저희가 1차 상품들 있죠. 상품들, 뭐 농산물, 뭐 수산물 등을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씨를 뿌려서 파종을 했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완전 생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동물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소가 이제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낳았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 송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출생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자라난 거잖아요. 네, 그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산 이제 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전 생산품이라 말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이제 별도의 어떤 공정을 거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 생산품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2가지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국내에서 없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그 재료를 사온 거죠.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그 재료 자체는 우리나라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됐을 때 만들어진 물품은 또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즉 한국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완전 생산품이라는 것들은 원산지가 이제 다 한국산이 아니지만 그 영내산은 아니지만 다른 그 국가의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생산을 통해서 별도의 이제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재료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됐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완전 생산품은 다른 게 뭐냐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보통 있잖아요. 농산물, 수산물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원산지 재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그런 1차가 아니라 어떤 공산품 같은 것들 있죠. 뭐 기계를 만든다거나 어떤 제품 만든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투입되는 재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된 건 아니지만 그걸 재료 자체가 원산 상품으로 판정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고 명칭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자세한 것들은 이제 밑에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생산품, 이거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을 말한다.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1차 상품에 해당되는 천연 상품, 광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에 주로 많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재료가 투입되고 복잡한 제조 공정에 수반되는 공산품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다만 공산품도 모든 원재료가 순수한 최악 당사국 재료를 사용하고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면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가서 보니까요. 1국 완전 생산품, 영내 완전 생산품, 완전 생산 간주 물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국이랑 영내가 다른 게 뭐냐면요.
한미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은 영내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최약국들 간의 공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영내라 말을 씁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국, 미국 이거는 한 개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국이라 하는 것들은 하나의 곳에서만 완전히 생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내 완전 생산이라 하는 것들은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영내 국가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정의 보겠습니다. 일국 완전 생산품, 일개 당사국 내에서 당사국 재료를 사용해서 생산된 물품, 그렇죠. 어느 한 곳에서만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사례를 가서 봤더니 뭐 종자를 파종해서 영내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 나와 있고요. 옆에 가보겠습니다. 영내의 완전 생산품은 영내 한 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부 하고 다른 국가에 가서 또 추가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물건, 생산된 물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개 이상, 2개 이상 최악 당사국 재료를 사용하였거나 최악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 여기 보시면 누적이란 말을 쓰는데요. 영내 국가 안에서는 이렇게 각 국가, 영내 사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재료든 공정이든 같이 이제 인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는 재료 누적이라 말을 쓰게 되고요. 특정한 공정을 수행했을 때를 인정해 주는 것을 공정 누적이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가 보시면 상대국 완전 생산 재료로 당사국에서 제조된 완제품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어떤 그 농산물을 그러니까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일을 재배를 했습니다. 제 과일을 가지고 국내로 가져와 가지고요.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뭐 주스를 만들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재료 자체는 한국산이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그 둘은 영내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추가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물품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영내 완전 생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생산 간주 물품 볼게요. 역외 생산 또는 역외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박 같은 거 있죠. 선박이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선박은 이제 그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그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선박이라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인 걸로 간주가 돼서 공해상에서,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 주인 없는 곳에 갔을 때는 먼저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이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물품 자체는 한국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산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공해상에서 채취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물품 자체가 완전 생산된 건 아니지만 완전 생산된 것으로 간주가 돼서 그 물품도 한국산, 영내산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불완전 생산품 가볼게요. 자, 불완전이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적어도 2개국 이상에서 물건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2개국 중에서는 이제 비원산지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죠. 불완전 생산품은 완전 생산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사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비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상품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원산지 재료만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거였죠. 이렇게 이제 생산을 거쳐서요.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원산지 상품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는 이것이 뭐 한 개 국가에서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내 국가에서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생산 공정 거쳐가지고 원산지 상품이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였던 거죠. 완전 생산품. 이게 바로 이제 불완전 생산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불완전 상품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재료와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어서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해 물품의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왜냐면 어차피 원산지 재료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원산지가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원산지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 생산 공정을 통해 가지고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실질적인 변형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여할 만한 공정을 수행한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TV를 만들 겁니다. TV 또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만들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들은 일본이 유명하기 때문에 일본산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일본산 부품 같은 것을 국내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 건데요. 부품이 일본산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 일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부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완성된 물품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부품 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부품이 일본산이라 해가지고 자동차도 일본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특정 비원산 재료를 가지고 원산지 물품을 만들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충분한 가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저희가 뭐 단순 공정이라 말을 쓰거나 또는 불인정 공정이라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특성을 부여할 만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때는 비록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수행한 게 있다더라도 만들어진 물건을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요. 그런 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세번 변경 기준. 이 3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물품의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 번호. 그래서 이거는 품목 번호, HS 코드라고 이제 말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세계관세 기구의 주도하에 이렇게 그 품목에 관련된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서로 간에는 이제 그 각 물품마다 통일화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제 부여하는 코드를 통일화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각 물품들마다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코드라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끼리는 같은 코드를 쓴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6단위까지만 일치가 되거든요. 6단위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번호가 1, 2, 3, 4, 5, 6, 뭐 7, 8, 9, 10, 0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앞에 2개를 저희가 류라 부르고요. 앞에 4개를 호라 부르고 앞에 6자리까지를 소호라 명칭을 쓰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여기 6단위.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는 같이 맞추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국가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이라 하는 것들은 이제 각 물품들마다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3번이 바뀐다는 거는 물품이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708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요. 8708의 그 코드에 부여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8703에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교해 보면은 8708이라고 하는 것에서 8703으로 바뀌게 되면 뒤에 두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헤딩이라는 말을 써요. 헤딩. 그래서 이것은 Change of Tariff 헤딩이라는 말을 불러가지고 CTH라는 걸로 이제 약어를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게 충족이 된 경우는 물품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여기 앞에 있는 U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목차가 되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분류, 대목차라는 부분보다는 대분류. 여기가 중분류, 그리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소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바뀌는 것들은 조금 미미한 어떤 좀 크지 않은, 많이 바뀌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품의 어떤 성질, 형태 같은 것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CTH라 부르는 이 4단위가 변경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8708에서 870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4단위가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3번이 변경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충분한 가공을 했다라고 보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항상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이 변경이 안 됐지만 내가 충분히 가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부가가치 기준. 내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공정에 따라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와 완성된 물품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일반 그 어떤 기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것은 충분히 가공이 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반대로 역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에, 더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원산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게 많은데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의류 쪽에, 섬유 산업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원단을 가져와서 자르고 재단하고 그것을 바느질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재단, 봉제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이 물품이 이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중에 어떤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특정 공정을 수행한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요 공정 기준 또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구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완전 생산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 재료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가서 봤더니 단일 기준, 선택 기준, 조합 기준이 있습니다. 단일 기준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여기 보니까 뭐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의 기준을 협력하게 되면은 원산지 상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보니까 선택 기준이 있어요. 선택 기준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한 가지밖에 못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골라서 택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이 3번 변경 기준을 충족을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됐을 때는 내가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느 한 가지만 충족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두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것이지 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조합 기준. 조합 기준은 AN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선택 기준은 OR라 보시면 되고 조합 기준은 AND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충족했을 때 그때 가서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유리한 방식은 선택 기준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제일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단위 기준이겠죠. 단위 기준. 단위 기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충족을 해야지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조합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쪽 모두 그 나와 있는 모두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쭉 가보도록 할게요. 밑에 가보니까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세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는 ACES 코드를 하는 것들이 딱 정해진 것이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만약 코드가 정확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산지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써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 있겠죠. 내가 지금 그 생산에 투입할 그 재료가 있는데 재료의 그 코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거하고 내가 만들어진 물건하고 그 코드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가장 정확할 수 있잖아요. 전제는 코드가 정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겠죠. 그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 분류하게 됐을 때는 원래는 원산상품을 인정받지 못하는 물건이었는데 코드를 잘못 부여하는 바람에 충족이 되는 형태로 가게 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쉽고 하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드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원산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관세라고 해가지고 그 코드 부여하는 것들을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부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생산한 사람이라든지 수출자 같은 경우에도 그 물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부여할지 모르는데 잘 볼 줄 모르는데 그냥 검색해가지고 또는 그냥 남들이 쓰는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가가치 기준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부가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AT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딱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제 보다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그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료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충족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안 바뀌거든요. 거의 안 바뀌는데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항상 나중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수출자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구매를 해서 그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수출자는 직접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 같은 비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할 거잖아요. 그냥 그
공급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가격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원산지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조에 투입됐던 자재와 그다음에 제조의 어떤 내가 했던 공정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로 하게 됐을 때는 공급 업체한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던 그 투입됐던 자재의 부가가치와 생산된 물건의 부가가치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만들었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자재가 투입이 됐는지, 투입된 자재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원가가 공개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꺼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원산지 증명을 할 때 기관에서 발급을 하게 됐을 때는요, 그거를 수출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공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가공공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공정이 수행된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정만 정확하다면 객관성은 확보가 되겠죠. 하지만 생산 공정을 왜곡하거나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예시 잠깐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요. 지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고 써 있죠. 밑에 보시면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 하나, 2호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 앞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즉 이것은 CC라고 부르거든요. 여기가 그 챕터라고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Change of Chapter 줄여서 CC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2단위 변경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것은 아까 보셨던 부가가치 기준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봤더니 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까 보셨던 세부변경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든 아니면 부가가치 기준을 갖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조합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CTH가 되겠네요. 그렇죠. 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세 번 변경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그 말이 뭐냐면 부가가치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원산지 재료 생산품. 자, 밑에 그림 같이 볼게요. 밑에 그림을 봤더니 생산품 아래에서는 지금 재료 A와 B가 있는데 그 밑에 A, B 모두가 원산지 재료죠. 그 밑에 또 더 내려가 봤더니 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인 게 비원산지 재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원산지 재료가 인정이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가공해서 물건을 만든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원산지 재료란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는 재료를 의미하고 있으며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 하는 것은 최종 제품 생산 단계에서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상품을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도표를 갖고 말해보면 원산지 재료 생산자가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한 원산지 재료 A와 B를 최종 수출자가 공급받아 이들 재료만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를 그 상품을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 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처음부터 원산지 재료가 아닌 게 있는 거죠. 비원산지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 인정이 받게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지금 추가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게 된다고 했을 경우는 최종 단계에서 봤을 때는요 원산지 재료만 가지고 물건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산지 재료 생산품 이렇게 말을 쓴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저희 원산지 상품 종류 안에 완전 생산품이 있었잖아요. 완전 생산품, 불완전 생산품이 있었는데 불완전 생산품이라는 것들은 앞에 여기 그 그림을 갖고 보시면은 원산지 재료 A 또는 B를 갖고 말해봤을 때 그 앞에서 불완전 상품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다른 걸 바꿨기 때문에 그때 적용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재료 A라고 하는 것이 만들게 됐을 때 B 원산 재료가 없었다. 원산 재료만 갖고 물건을 만들었다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아까 보셨던 완전 생산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60페이지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